오늘부터는 조선시대를 배울 예정입니다. 진도가 정말 빠르죠? 조선시대의 세부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17페이지를 펴서 전체적인 조선 정치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시기 구분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통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경계로 하여 조선 전기, 조선 후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권의 위상 변동에 따라 다르게 구분해 볼게요. 정치사를 이해하기 한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왕권의 위상 변동이라는 것은 바로 왕과 신하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만 할까요? 왕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왕 스스로도 대의명분을 따르고 성군이 되려 끊임없이 노력해야 신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왕에게 명분이 없고 문제점이 많다면 신하들이 새로운 왕을 즉위시켜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왕과 신하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권력이 더 강하길 원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양반 사대부는 늘 이 문제로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할 때는 신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하지만 왕이 권력을 잘 휘두르지 못할 상황일 때, 그리고 성리학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 정통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양반 사대부들은 왕권을 크게 제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시기는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때부터 9대 성종 때까지의 약 100년입니다. 15세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이 시기를 우리는 조선 초기라 부르고 조선의 여러 제도, 시스템이 정립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혁파가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 무인 집단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성공했다고 배웠습니다. 잠깐 학습지 18페이지로 이동할까요? 그런데 개국 공신으로서 고위 관료가 된 이 급진개혁파들은 국왕이 아니라 재상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이 앞으로 국가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왕은 고려 말에 관찰할 수 있었듯 무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 이씨 왕실은 당연히 국왕이 국가 경영을 총괄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양 진영의 대립을 왕권 주도론과 재상권 주도론의 대립으로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정치사는 이처럼 왕권 주도론과 재상권 주도론의 대결을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왕자의 난은 이 두 집단의 충돌이었죠. 누가 이겼나요? 1398년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측이 정도전 등 공신 집단을 제거하고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른 이후 국왕이 실권을 휘두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화면에 도표로 정리된 육조직계제의 시행입니다. 반대편에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제도명이 있고요. 국초부터 의정부 서사제였는데 태종 때 육조직계제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다시 세조 때 육조직계제로 바뀝니다. 좀 복잡하죠? 먼저 의정부 서사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의호에 병, 형, 공의 6조가 있습니다. 오늘날 각각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실무 담당 행정기관입니다. 6조의 장관은 판서라고 부릅니다. 6조에서는 각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윗선에 보고할 것이 많겠죠. 그 보고를 의정부라고 하는 삼정승의 회의기구에 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 이런저런 내용을 대체로 결정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만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은 의정부에서 올린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다시 의정부에서 받아 6조로 보내 시행하도록 합니다. 보고든 명령이든 무조건 의정부를 통과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국왕에게 지나치게 국정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경륜이 풍부한 의정부 3정승이 함께 국사를 처리한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러한 육조직계제가 조선 건국부터 태종 즉위 때까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육조직계제로 바꿔버립니다. 고위 관료들이 국정의 모든 사안을 왜 점검하느냐, 그것은 국왕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실무부서인 육조에게, 바로 국왕에게 공문서를 올리고 국왕이 직접 이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왕이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국왕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습니다. 태종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한 세종은 관료 집단과 특별히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초반부에 육조직계제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의정부 서사제로 바꿉니다. 왕의 일상 업무를 고위 관료와 분담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고 본인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 이후는 어땠나요? 세종의 아들인 문종은 건강이 약해 딱 2년 재위했고 그 아들인 어린 단종은 3년 만에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합니다. 문종, 단종대는 국왕이 국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연히 고위 관료에게로 주도권이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왕실 즉 여러 왕자들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어린 임금이 즉위하자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전횡을 일삼기 때문에 계유정난을 일으켰다고 적혀 있습니다. 찬탈이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왕위에 오른 뒤 세조는 바로 육조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왕권 주도론이 다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국왕이 하는 일과 의정부의 삼정승이 하는 일은 중복됩니다. 모든 관리들을 총괄하고 정무 전반을 조정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 의정부 재상들이 해도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실무는 육조에서 담당하니까요. 그래서 왕권과 재상권은 때로는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초기는 수많은 법령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를 거듭하면서 정비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처럼 조선의 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규정부터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정법들이 제정되었죠. 이러한 구체적인 행정법들을 포괄해서 정비하는 작업이 세조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법전이 바로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인 것입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조선의 정치체제는 정립되었다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기인 조선 중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는 사화와 붕당 정치가 전개되던 시기이네요. 물론 조선 후기와 조선 말기에도 붕당 정치는 전개되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되 도를 넘지 않는 붕당 정치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학습지 17페이지의 연표를 보면 무, 갑작, 기묘, 을사라고 4개 사건이 적혀 있죠. 바로 살인들이 화를 입은 4대 사화를 이야기합니다. 살인들이 왜 화를 입었는지, 화를 입힌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를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세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학습지 18쪽으로 넘어오세요. 세조는 앞서 설명했듯 정상적으로 즉위한 것이 아니라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르죠. 이때 세조의 찬탈을 도와 역시 과거제 같은 정상적인 관료 진출 경로를 밟지 않고 권력을 얻은 공신 집단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훈구파는 세조가 가진 강력한 왕권에 힘입어 정치 권력을 남용하고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훈구파의 이러한 행태는 당시 확산되고 있었던 성리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아직 중앙정계에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한 중소규모의 토지를 가진 인물들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들 가운데 성종대부터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한 집단을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성종은 세조 때부터의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라는 새로운 인물들을 적극 등용하려 했습니다. 초기에 관직에 진출한 살인파는 주로 사간원과 사간원의 언관직을 맡아 부정을 감시하고 아니되옵니다라고 간언하며 훈구파를 비판했습니다. 국왕이 정상적으로 왕권을 행사했던 성종대에는 훈구파와 살인파 두 정치 집단이 적절히 조정되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통제력이 상실된 연산군대가 되면 균형이 깨지면서 사화가 발생했습니다. 학습지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살인파의 비판에 훈구파가 정치적으로 보복을 가한 사건을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연산군대부터 명종대 사이 50년간 4번이나 발생했는데요. 연산군 때의 무사화, 갑자사화, 중종대 기묘사화, 명종대 을사사화입니다. 그러나 4번의 사화를 거치면서도 사림은 꾸준히 중앙정계에 진출했고 종국에는 대세를 장악합니다. 워낙 수가 많았으니까요. 4대 사화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살인파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정치 운영 형태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붕당이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사 수업에서는 실제로 동인과 서인이 어떤 사건으로 생겼는지, 북인, 남인은 왜 나뉘었는지 그 구체적 요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다만 붕당이 여러 개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학습지에 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 요약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이나 세조와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갖고 전국을 주도하는 국왕 밑에서는 붕당이 생성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종대에서 시작되는 조선 중기에 이르면 왕권이 약해졌고 그 역할도 미미했습니다. 연산군은 파행으로 축출당했고 중종은 본인의 힘이 아니라 신하들에 의해 중종반정으로 국왕에 옹립되었으며 인종과 명종, 즉 위초의 선조 모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운영의 중심축이 국왕에게서 관료로 이동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왕권이 약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사림이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했는데 사림은 조선 초기의 급진파 사대부들이나 훈구파와 비교하면 그 기반이 매우 넓고 두텁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있는 중소지주의자 성리학을 공부한 지식인층 전부가 해당되니까요. 그만큼 치연, 학연, 혈연이 다양하고 중앙에서 활동할 때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정치색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성리학의 영향으로 붕당이 발생했습니다. 사림의 사상 기반인 성리학은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수양이란 공자, 맹자, 주자 같은 성현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반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책을 읽으며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한 후 과거를 거쳐 관료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오늘날에는 학자가 갑자기 정치에 뛰어든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학자와 관료와 정치인이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라는 용어도 선비라는 뜻의 사와 관료를 가리키는 대부를 하나로 묶은 말이잖아요. 여튼 이렇게 자기 수양을 많이 한 선비가 관료가 되어 남을 다스릴 때 자신에게 적용한 수양 기준을 타인에게도 적용해 비판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되풀이되다 보면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으로 이루어질 때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복수의 정치 집단을 생성하게 됩니다. 연령이나 처지도 붕당 생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가 많은 축인지 적은 축인지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나뉘어 붕당이 생기기도 했지요. 대개 전배들은 현실을 인정하며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비해 후배들은 원칙에 충실하며 비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붕당이 생성된 뒤에는 상대 붕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강경하고 배타적인지 또는 온건하며 포용하는지에 따라 다시 기존 붕당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질 때 서인에 대한 입장차로 나눠졌거든요. 마지막 이유입니다. 사림이 중앙정계에 더더욱 많이 진출할수록 정해진 관직을 둘러싼 경쟁,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언제나 관직 수보다 사람 수가 많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조선 중기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의 언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언관들은 품계가 그리 높진 않았지만 고위 관료와 국왕까지도 날카롭게 비판했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원래 언관의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속하지 않은 상대 붕당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신랄하게 공격하는 풍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언관이 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이왕이면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언관이 되면 좋겠죠. 이조의 정호품 정랑과 정육품 좌랑, 합쳐서 전랑이라 부르는 몇 명이 언관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랑의 전은 저울을 뜻하는 한자로 알맞은 사람을 저울질하여 추천한다는 의미로 전랑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조 전랑은 자신의 후임자를 지정하고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붕당이 이조 전랑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당시 조정의 여론을 좌우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천권을 몇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붕당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이조 전랑직은 부작용이 커지고 나중에는 후임자 지정 권한이 폐지되기도 합니다. 다만 붕당 정치의 초기에는 청렴결백한 인물을 언관으로 뽑기 위해서 일부러 고위 관료가 아닌 정호, 정육품의 이조 전랑에게 추천을 하도록 고안해낸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조선 중기의 중요한 특징인 붕당 정치, 그 붕당 정치가 생성된 원인에 대해 길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4가지 요인들이 서로 어울러 여러 붕당이 변화, 발달하는 데 계속해서 작용하였습니다. 시청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